독서 교재 44쪽이다. 5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렇게 풀면 됩니다. 풀고 난 뒤에 수업이 임하면 돼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하는 방식을 내가 해줄게. 문단 기호를 하는데요. 1. 그냥 1이라고 하지 말고 1 하면서 첫 문장의 주어가 뭔가 보세요. 첫 문장의 주어를 봤더니 마트는 이거죠. 그래서 1문단에는 보통 뭐가 나오는가 하면 글의 화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1 해놓고 이거를 뭐에 대한 얘기다. 전략적 공약이라는 경제학적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할 모양이다 하고 상당히 글이 생소하죠. 전략적 공약이라고 저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공약? 뭐 선거나거나. 자, 어쨌건 이 하고 난 뒤에 이제 전략적 공약은 해서 그 문장의 끝에가 말한다 돼 있죠. 개념을 먼저 잡고 가는 모양이다 합니다. 아직까지 글 읽지 마세요. 먼저 글 읽기 전에 뭐를 보고 있다? 전체적인 어떤 형식을 한번 보고 있어요. 글 읽을 때는 항상 먼저, 이거 선이라고 썼어요. 먼저 선자. 먼저 글의 뭐부터 보고 구조부터 먼저 파악하고 그러고 난 뒤에 후라고 썼어요. 뒤에 뭐 해라?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이거예요. 일단 이 글에 좀 생소한 화제인 뭐다? 전략적 공약이라는 게 경제학적 개념이랍니다. 그래서 이 문단에 뭔가 그것이 무엇인가 설명을 한 듯 하고 3문단의 접속어가 뭐가 나온다? 그렇다면이라는 무슨 관계의 접속어냐면 이런 게 전환이라거든요, 이제. 그렇다면은 3문단 앞에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겠지. 해서 첫 번째 문장만 봐요. 현재 이렇게 물음표로 질문 형태가 나오지. 질문이 나오면 보통 요거는 제목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전략적 공약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얘기한다 정도가 보이네요. 그지? 그래서 조건 했더니 뭔가 또 이상하게 뭐 첫째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뭐 쭉 있네요. 그죠? 둘째 있고 뭔가 셋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문단은 끝났네요. 그죠? 맞지? 혹시 싶어서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문장. 했더니 뭐 이것이 뭐 바로 권한위임의 사례다 하니까 이거는 예시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된 모양이야. 이까지 그냥 글 전체가 어떤 건가 보았습니다. 했더니 1번 문제. 자, 요거는 내용을 이해 안 해도 관계없죠. 즉, 각 문단의 제목으로 문단에서 다룬 내용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지. 그 다음, 세운 강의에 의하면 이거는 형식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2번 문제를 보면은요. 전략적 공약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이랬잖아. 그렇다면 요거는 A 부분을 읽고 바로 푸는 거죠. 또 문제 유형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았더니 좀 껄끄러운 문제죠. 즉 이거를 뭐 한 상태에서 이해한 상태에서 다른 상황에 뭐 하는 적용하는 문제죠. 이제 어휘 문제입니다. 그죠? 요건 어휘 문제가 되고요. 그렇다면 일단 좀 난이도가 있다 싶은 게 3번 문제고요. 1번하고 2번하고 4번 문제는 그냥 쉽게 풀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글을 읽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문제 유형을 먼저 보고 난 뒤에 그리고 글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수업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글을 한번 보다는 얘기지. 이제 궁금합니다. 뭐가? 전략적 공약이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자, 전략적 공약이 뭔가 보았더니 전략적 공약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은데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도 선택할 수 있고 C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거를 스스로 뭐 해서 제한해가지고 하니까 상대를 뭐하고 압박하고 그걸 통해서 뭐한데 이익 추구하기 때문에 무슨 개념이구나? 경제학 개념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가 이게. 선택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한다는 게 뭘까? 하고 난 뒤에 우리의 일반적 생각과는 달리, 자, 요런 거는 너희들 일반적인 생각, 요런 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국어 시간에 통념이라는 말을 씁니다. 통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다고 믿는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다고 믿는 생각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다고 믿는 생각인 통념과 달리 상대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신의 이익이 변할 때는 오히려 자신의 선택 범위를 제한할 때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해서 요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을 보충 설명해주는 문장이지 같은 말 반복한 거잖아. 좀 더 구질구질하게. 만약 하니까 뭐 나옵니까? 이제 이 예시가 나오죠. 그지? 해서 마트를 열 때 예시가 나옵니다. 소도시에 마트를 열 때는 보통 큰 걸 열어요? 작은 걸 열어요? 보통 작은 걸 하는데, 야, 아예 뭐다? 큰 걸 연다는 얘기죠. 맞지? 했을 때, 이제 보세요. 자, 이거는 처음에 뭐가 나오고요? 개념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시를 읽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장기적으로는 차단해서 안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뭐가 나와요? 목적이 나오고 있죠. 1번 O였고요. 3번 O였죠. 2번이 벌써 넘어갔네요. 그죠? 유래? 그죠? 왜 없지? 이거죠, 이제. 자, 이까지 읽었더니 결국 전략적 공약이라는 것은 뭐죠? 자신을 팔 한 짝을 떼주고, 솔직히, 팔 한 짝을 떼주고 더 큰 걸 취하는 거죠. 적군과 만약에 싸울 때. 그죠? 방금 이랬잖아. 상대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신의 이익이 변하는 경우라 했습니다. 그죠? 상대편하고 지하고 딱 둘이가 있네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파란 짝을 내주고서라도 상대의 목숨을 취할 수 있다면 파란 짝을 내준다는 얘기죠. 파란 짝을 내주면 자기가 죽게 되네요.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는 형태죠. 한자 성어가 사소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소시대, 사자가 요래됩니다. 버릴 사자가 버릴 사자입니다. 작은 것을 버리고 취한다. 뭐를? 큰 것을 취한다 이 말이에요. 사소, 작은 것을 버리고 버릴 사자, 큰 것을 취한다. 한자 쓸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뭐만 한글로 쓰면 되겠죠. 사소시대죠.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한다라는 그 말이네요. 이 문단까지 되겠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미 마트가 크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상대편이, 내가 가봤자 뭐 하겠군. 경쟁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는 철수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 문단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략적 공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 갖춰야 될까 해서 첫 번째, 가시성 나오고요. 인식 가능성 나오고요. 신뢰성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전략적 공약의 성공 조건이죠. 성공 조건이 3개 있었네요. 방금 뭐하고 뭐 가시성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인식 가능성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신뢰성이라는 말이 있었네요. 가시성은 뜻풀이 됩니까? 가시가 뭐죠? 가시. 시자가 시력할 때 그 시자거든요. 그러니까 보일 가능성이 있는가? 잘 모르겠으면 뜻풀이가 지문에 있겠죠. 자신의 선택이 무엇인지 상대가 직접 뭐하게 하는 것,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것.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가시성력이겠지. 인식 가능성은 그것은 뭡니까? 직접 눈으로가 아니고 상대가 자신의 선택이 무엇인지 상대가 뭐하도록 하는 것? 그렇죠. 인식하도록 하는 것. 이랬으면 되겠죠. 신뢰성은 뭐죠? 그렇다면은? 그렇죠. 그 선택이 뭐다?
실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 요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도 뭐가 다 있습니까? 떡트리가 다 있죠? 꼼꼼히 읽으면 싹 다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뭐다? 신뢰성 뭐다? 획득. 자, 요 중에서 이제 신뢰성 획득의 뭐에 대한 방법을 또다시 세 가지를 제시하죠. 해서 세 개가 나옵니다. 첫째, 무슨 전략? 배수진 전략이네요. 많이 들어봤습니까? 배수진. 배수진을 친다. 더 이상 뭐다? 물러날 곳이 없게끔 스스로 원천 봉쇄해버리는 게 바로 배수진이죠. 그지? 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배수진. 스스로 무슨 가능성을 돌릴 가능성, 철회 가능성을 뭐 해버린다? 봉쇄해버리는 전략이죠. 이렇게 봉쇄함으로써 상대편에게 뭘 준다? 신뢰성을 준다는 얘기죠. 아, 쟤는 저 계약을 다시는 맞아 철회 안 하겠구나. 분명히 하겠구나. 그죠? 이런 거. 특히 만약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택 문제 같은 경우에, 그죠? 만약에 정부가 어떤 만약에 시그널을 줍니다. 분명히 이번에는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든가 아니면 주택을 만약에 공급을 제한하겠다든가 그런 시그널을 주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버리면, 맞죠? 그것도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배수진 전략 이해했습니까? 절대 이것은 절대 처리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배수진이고요. 둘째가 뭡니까 이제? 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계약 내용을 뭐 하는 거다? 확정하는 거죠 이제. 이것도. 계약 내용을 통해 기업이 기존에 내린 결정을 변경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뭐다? 계약서에 그냥 넣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계약서라는 게 이미 법률적인 효력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계약서를 뭐 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신뢰성을 준다는 얘기죠. 맞지? 계약성을 작성해가지고 기업의 결정을 뭐 하지 않겠다? 번복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뭘 준다? 신뢰성을 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다른 사람한테 아주 전문적인 사람한테 권한을 뭐 해버린다 이제 위임해버린다 이제. 우리 회사는 이제 계약서도 썼고 아무런 권한도 없다. 이걸 변경할 사람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믿는 이 사람만 할 수 있다. 맞죠? 이렇게 권한을 위임해버리는 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별도의 누구에게? 자, 별도의 신뢰감 있는 독립적 대상에게 권한을 위임해가지고, 맞지? 철회가 절대 안 되게끔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세 개가 나왔죠. 이렇게 글 다 읽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1번 문제. 정답 2번 하면 되죠? 성공 요건이 있었고, 예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2번 문제 와요. 전략적 공약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예수 유형으로 수학처럼 풀라 했죠. 맞지? 그래서 선지를 보기 앞서서 먼저 전략적 공약이라는 것이 아까 목적이 뭐였죠? 자, 개념이 있었고요. 목적이 개념이 앞줄에 있었고 여기에 개념이고요. 이게 목적이죠. 즉 경쟁사의 진입을 뭐해서 차단해가지고 돈 벌게 한다 이거죠. 그걸 고르면 되죠. 그냥 답을. 5번 나옵니다. 나머지 선지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엉뚱한 얘기입니다. 2번, 3번, 4번은 진짜 엉뚱한 얘기고요. 1번은 틀린 말이죠. 해당 기업 범위의 선택을 지 스스로 제한한다 했거든요. 맞지? 1번은 틀린 말이고 2, 3, 4는 선지를 5개 만들기 위한 장식물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갑니다. 보세요. 대형 항공기 시장을 독점했던 A사입니다. 독점했더니죠. 초대형 항공기, 얘는 지금 대형이 아니고 이제 뭐다, 이제 초대형까지 간답니다. 이제. 빅마트죠, 그죠? 그거를 계획하고 있답니다.
됐나? 그런데 B사가 이제 경쟁사가 나왔네요. B사가 그동안 주력해왔던 중소형 항공기 사업을 그냥 뭐 해버렸다? 접어버렸네요. 오, 얘는 이미 뭘 쳤노? 배수진을 쳤네요, 이제. 이미 얘는 지금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는 배수진을 치버렸어요. 맞죠? 그러고 난 뒤에 5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초대형 항공기 개발을, 자, A사가 빨랐나? B사가 빨랐나? B사가 선점했지. 이미 뭐 했다, 얘가? 공식 뭐 해버렸다? 선언해버렸네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뢰감이 생길까 안 생길까 얘기 아닙니까? 그죠? 공식 선언했으니까 이미 가시성은 확보되었죠. 맞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도 가능성 있게끔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신뢰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신뢰감이 뭡니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해버렸네요. 맞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철회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 A사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선점을 했더니 결국 A사는 포기해버렸네. 맞죠? B사 화이팅입니다. 다 그런 식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항상 끝까지 읽지 말고 A사가 A1의 개발을 포기한 것은 내가 슬래시를 딱 하고 난 뒤에 생각을 해봅니다. A사가 A1의 개발 계획을 포기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런 말, 엉뚱한 말이죠, 이게. 그지? B사가 뭐였습니까? 전략적 공약을 먼저 선행했기 때문이죠. 맞지? 엉뚱한 얘기. 1번 답입니다. 2번 또 보세요. A사가 중소형 항공기 시장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이죠. 이유는 B사가 전략적 공약을 해가지고 신뢰성이 확보되었죠. 분명히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다. 맞죠? 선지 3번. B사가 초대형 항공기사를 줄여가기 위해 기존 사업을 접은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뭐다? 배수진 전략이다. 3, 4, 5번 어떻게 한 줄 알겠죠? 해서 그냥 읽지 말고 선택한 그 선, 뭐 선언한 그 선, 뭐면 그 선에가 뒤를 읽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안 틀립니다. 안 헷갈립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갑니다. 어휘 문제죠. 받는 대신에 뭐가 좋을 거다? 주는이라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서 지문 수업은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회 지문이 아니고 이제 과학 지문 1강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2개씩 나갈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독서 수업을 처음 시작했어요. 지난주 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글을 읽을 때는 먼저 뭐부터 잡고, 화제, 무엇에 대해 쓴 글인가? 잡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거죠. 이걸 저는 정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좀 어줍잖은 좀 웃긴 예시를 하나 들었죠. 원용이나 잘생겼다는 이런 쓰잘데없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뭘 강의했는가 하면은 자, 요거를 필자는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죠. 원용이는 잘생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주장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설명하고 싶거든요. 사실이니까. 자, 그렇다면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는 게, how, 어떠한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설명이 잘 될까죠. 하면서 지난주 시간에 금강산의 아름다움이라면은 만약 제목을 가졌다면은 어떤 방식을 쓴다, 묘사의 방식을 쓰듯이 이 또한 묘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원용이하고 원빈이를 뭐 하든가, 비교하든가. 원빈이요? 원빈. 배우. 여러분 방금 씩 쪼갰습니다. 그죠? 비교 방식이 적절치 않네요. 그죠? 그냥 묘사가 낫겠네요. 그죠? 실물을 안 보여주고 묘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비교는, 제 생각에도 좀 무리일 것 같네요.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글을 펼칠 것인가 여기까지 되겠나? 그래서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이제 어떻게 펼치다. 자, 보세요. 이런 활면체 만들고 싶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요거 알지?
이런 거를 무슨 도라고 하노? 그렇지. 전개도라고 하지. 전개라는 게 뭡니까? 그렇다면은 펼쳤다는 얘기지. 그래서 논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 있잖아.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 이거야.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독서지문 하나를 한번 훈련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S 챙겼고 P 챙겼으니 이제 H에 대한 수업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수업하면서 봐봐라. 이거는 지금 예시도 있고 뭐 이런 말을 했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또 암기 사항을 또 점검하고 그래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새로운 칠판 하나 꺼내겠습니다. 자, 필기하면서 듣도록 합시다. 자, 제목은 논지 전개 방식이라는 제목입니다. 빈 여백에 합니다. 어디 한 줄 알아야지. 근데 나중에 공부가 되겠죠. 자,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수업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이거는 S를 가지고 P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질문을 던지고 이거를 A라고 답을 했습니다. 원영이는요? 했더니 잘생겼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에 대한 H에 대한 오늘 수업입니다. 무슨 수업인지 알겠죠? 조금 어렵습니다. 말들은 어려운데 이 논지 전개 방식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정태적인 범주에 해당하는 게 있고요. 동태적인 범주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말을 좀 쉽게 고치려고 하다가 그냥 쓰는 용어로 그냥 써버렸어요. 범주라는 말 혹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범주는 영어로 이겁니다. 그렇죠. 카테고리라는 얘기죠. 카테고리. 어떤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지? 그래, 지금 우리 학생들하고 제하고는 지금 남자라는 카테고리. 우리 다 뭐 했네요? 안경 낀네요. 그죠? 안경 낀 남자라는 카테고리에 있네요. 그죠? 안경 낀 학생 하면은 카테고리는 저는 뭐가 되고? 빠지고요. 마치 안경 낀 남자이라니까 우리는 같은 카테고리 알겠죠? 그지? 같은 울타리로 묶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범주는 되었고, 그렇다면 요 말은 혹시 뭘까요? 정태, 동태. 반대, 정하고 동이 있네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눈치 빠른 친구 될 거다. 아, 동은 뭐 하는 거구나? 움직이는 거구나. 그렇다면 요거는 뭐의 줄임말이다? 동작 상태고요. 그렇다면 다 함께 정태는 뭘까요? 남자친구 이름이 다지 말고. 정지 상태겠죠. 그러니까 전개 방식 중에서 동작 상태인 울타리에 포함된 전개 방식이 있고, 한번 보세요. 짜파게티, 농심 짜파게티 맛있게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글을 펼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정지되어 있을까? 시간이 흘러가나? 그거는 첫째 뭐하고 둘째 뭐하고 물을 100도씨 이상 잘 끓입니다. 잠깐만 100도씨를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예, 손가락을 넣어보면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첫째, 둘째, 셋째의 시간의 흐름이 있겠지.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얘기는 정지야, 동작이야. 그건 동태적 범주에 해당해. 이 일어난 동태적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 세 개가 있는데요. 서사 외웁니다. 잠깐만, 이건 아직 필기가 안 될 것 같네. 왜냐하면은 정태적 범주 쪽을 먼저 쓰고 하는 게 좋겠네. 서사, 과정, 인과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합시다. 그 필기를. 다 들어본 말입니까? 서사, 과정, 인과. 서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과정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따지는 거고요. 인과는 왜 일어났는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 어떻게냐? 왜냐? 이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 독서 지문을 하고 있죠. 비문학 지문합니다.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에 없는 것은 서사는 그냥 단순한 스토리거든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소설 지문 속에 있죠. 어제 교통사고 있었던 이런 거는 우리 비문학 지문에 안 나오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비문학 지문에 많이 나오는 것은 여기 있는 과정하고 인과죠. 특히 이거는 자 비문학 지문이 제재가 우리 교재도 그렇지만은 처음에 무슨 제재 있대요? 인문 제재와 예술 제재가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제재와 무슨 제재 있대? 빨리 오늘 한 것. 사회 제재나 문화 제재가 있지. 그 다음 주에 할 게 과학 제재나 기술 제재가 있겠지.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느낌상 과정이나 인과 같은 경우는 인문, 사회, 예술, 문화, 과학, 기술 중에서 어디 많을까요? 과정이나 인과로 풀어야 될 것. 자, 과학이나 어디에? 기술 지문에 많을 겁니다. 비행기는 어떻게 뜨는가? 됐나? 그러니까 비행기 작동 원리라는 제목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야 되죠? 과정이겠죠. 맞죠? 병자 호란의 발생 원인. 인과겠죠. 이처럼 제목에 따라서도 그렇겠지만 문단별로 어떨 때는 과정이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인과도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비문학 지문에 서사는 잘 없겠지. 서사는 잘 없겠죠. 그죠? 인문 쪽에도 없습니다. 인문이라는 제재는 아직 너희들이 이제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어떤 제재들이 있는지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인문 제재 안에는요, 종교에 대한 얘기, 철학, 역사, 이런 거 있습니다. 이야기는 없어요. 맞죠? 그래서, 물론, 소설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인문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수능이라는 이 속에서는 문학이라는 제재 속에 들어가 있죠. 문학, 그리고 비문학, 이래 나눠지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이런 물음 형태에서 글은 문학 아니면 뭐다? 비문학이라는 얘기죠. 우린 지금 비문학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태적 범주 갑니다. 뭔가 크네요. 그죠? 제일 처음 게 정의 많이 들었죠? 비교, 대조, 비유라는 것도 있네요. 여기에. 그 다음에 분류, 분석, 예시, 묘사 요래 있습니다. 자, 정의, 비교, 대조, 비유, 분류, 분석, 예시, 묘사. 이 중에서 분명히 아는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시 알죠? 예를 들어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묘사 됩니까? 묘사. 묘사. 보통 묘사는 비문학 지문에 잘 없죠. 이것도. 맞죠? 묘사는 비문학 지문이 있으려면은 인문, 예술, 사회, 문화, 과학, 기술 중에서 대체로 있으려면 어디 있겠다? 예술 지문이 있으려나? 예술 지문에 뭐 다보탑의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묘사가 있을 수 있겠죠. 알겠죠, 그죠? 불국사의 구조하면서 불국사를 묘사를 할 필요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비문학 지문에 잘은 없습니다. 비문학 지문 예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비문학 지문에 많이 나오는 거 예시 별표 짓습니다. 분류, 이거는 그냥 빨간 거 칠할만 합니다. 비교 대조, 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과정, 인과, 핵심들입니다. 이게 지금. 정의도 나오죠. 아까 읽었던 지문에도 정의 있었잖아. 정의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A는 B하는 C이다 꼴로 나오는 게 정의입니다. A는 B하는 C이다.
만약에 A가 인간이 들어온다면 C는 뭐가 들어오죠? 인간은 뭐 하는 뭐이다? C에 뭐 들어온다? 동물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눈치 빠른 너희들 한번 답해보자. A와 C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어느 놈이 더 큰 놈이지? 아니 A하고 C. 아, 좀 보니까 이제 A하고 C를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 기호 하나? 그러니까 A는 어디에 포함된다? C에 포함되겠지. 컴퓨터는 이 만약에 A에 나온다면 C는 뭐죠? 도구나 뭐 그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음악이 나온다면 C는 과목 좋네요. 너 학생이니까 과목이 나올만 하겠다. 만약에 A 쪽에 음악이 있고 문학이 있다면 예술 맞죠? 그렇다면은 B는 뭐가 나오죠? B는 뭐지? 자, 아까 인간은 했잖아요. 뭐 하는 동물입니까? 생각하는 좋죠. 그렇다면 봐봐라. 동물이 C 아닙니까? C에 포함되는 A는 인간밖에 없나? 뭐 있습니까 또? 일반적인 짐승들이 있겠지. 맞지? 그렇다면은 생각하는 이라는 것은 뭐죠 이게? 다른 고양이 쥐에 비교되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지. 아이덴티티 되죠? 인마만의 특징, 인마만의 정체성이죠. B는 뭐가 들어온다? 아이덴티티죠. 아이덴티티. 맞죠? I-D-A-N-T-I-T-Y. 맞죠? 나는 뭐, 스플링 와이드라고 있었다, 방금. 자, 그러니까 B는 C에 포함되는 여러 A들 중에서 A만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죠. 이거를 국어에서는 종차라는 말을 씁니다. 종차. 좀 어렵습니다. 국어에서 A를 뭐라 하는가 하면은, 종개념이라 하고요. C를 유개념이라 합니다. 자, 이거 뭐 할 때 필요하다? 인문제재 읽을 때 필요해요. 인문제재 읽을 때 요거 뭐다? 요즘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논리학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지문으로. 이거 논리학입니다. 자, 그때 또 우리가 나오면 하도록 하고 A와 C의 관계 이해해 주시고요. 상이어, 하이어란 말 이해하지. 그것도 어느 게 상이어고 어느 게 하이어죠. A, C. C가 상이어가 되고 A가 하이어가 되죠. 요거 이해했지? 자, 요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갑시다. 비교, 대조는 쉽죠? 비교는 무슨 점? 둘의 공통점이고 대조는 차이점이지. 그렇다면 하나 비교하고 비유는요. 둘 다 공통점 뭡니까? 비인데 즉 무슨 점?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같은데 어느 걸 비교고 어느 게 비유야 그렇다면은 자 이제 비교하고 비유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비교와 비유죠. 공통점은 뭐다 이거는? 두 사물이랄까? 두 대상의 유사성이제. 차이점은 뭐죠? 정리합시다. 남자와 여자는 비교의 대상이다. 비유의 대상이다. 비교죠. 남자와 늑대는 비유의 대상이죠. 국어와 수학은 비교죠. 국어와 하나님은요? 비유죠. 자, 지금 빨리 힌트를 잡아야 된다. 졸보기와 돋보기는 비교죠. 안경과 카메라는 비유입니다. 비유. 김소월과 한용우는 비교고요. 김소월과 시는요. 비교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죠.
그거는 앞으로 정의하겠지. 그지? 상이어, 하이어 관계죠, 요거는. 맞지? 자, 혹시 잡았습니까? 둘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카테고리 생각하세요. 카테고리 생각합니다. 두 대상이라 했잖아. 두 대상의 카테고리가 하나는 무슨 카테고리고 동일 범주고 하나는 서로 다른 범주죠. 이해했습니까? 남자, 여자는 묶으면 동일 카테고리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지? 카테고리, 국어, 수학을 묶으니까 동일 카테고리 있어 없어? 있죠? 그러나 국어하고 하나님은 묶었더니 바로 위에 카테고리가 안 나오지. 남자 늑대도 묶었더니 카테고리가 같이 안 묶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동일 범주에 있는가, 동일 범주가 아닌가로 하면 되겠죠. 비교와 비교의 차이. 됐나?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뭐와 뭐의 얘기? 자, 분류와 분석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얘기죠. 한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분, 류, 분, 석. 자, 그 다음 분류와 분석의 공통점 뭐냐? 둘 다 많은 거야. 나누는 거네. 나누기. 유, 이거는 유형이란 뜻이고, 유형, 종류할 때 유자야. 척자는 뭐냐면은 쪼개기란 뜻입니다. 그 다음 뜻풀이는 하나는 종류별로 뭐 한다는 얘기고, 나누기란 얘기고, 하나는 뭐다? 나누고 뭐 한다? 쪼갠다는 얘기지. 이거를 다른 말로 어렵습니다. 구성 요소별로 나누기죠. 자, 안경을 분리해 봅시다. 안경을 분리합시다. 무슨 안경이 있죠? 뿔테안경, 쇠테안경. 이건 뭐다? 안경을 종류별로 나눴습니까? 안경을 나누고 쪼갰습니까? 어렵나? 종류별로 나눈 거니 구성요소별로 나눈 거니. 자, 여러분들 요 말이 좀 어렵겠다. 구성요소. 자, 어렵네 또. 자, 구조가 있고 구성요소가 있고요. 상이어가 있고 하이어가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렵습니다. 쌤 방금 너무 간사하게 웃었다. 그지? 자, 할아버지. 잠깐만. 부모님, 아버지. 상이어, 하이어야. 어렵겠네. 꽃과 식물. 상이어, 하이어입니까? 구조, 구성요소입니까? 상이어, 하이입니다. 별. 은하수. 모여있는다. 미안하다. 너무 어려웠네. 지구, 태양계, 은하계. 이게 더 쉽네. 확실하네. 이거 구조와 구성 요소입니다. 일단 보자. 문장을 가져가 볼게. 문장을 종류별로 나누면 문장의 분류, 혼문장과 변문장으로 나눠지지. 맞지? 문장의 분석, 문장의 분석. 한 문장을 봐봐라, 문장. 칠판 위에 그런데 B사가 그동안 주력해왔던 중소형 항공기 사업을 접고 돼 있네. 아니, 그런데 B사가 그동안, 이게 문장을 뭐인 거야? 우린 지금 쪼갠 거지? 맞지? 했더니, 어절을 쪼갰더만 뭐다? 단어,
단어를 쪼개뜨면 뭐다, 이제? 빨리. 운. 이렇게 음운을 이런 식으로 쪼개지지. 됐습니까? 이게 쪼개진 거지. 이게 분석이야. 이게 분류가 되고. 빨리 감을 잡으세요. 조금 더 갑시다. 시계. 분류해봐라. 시계. 손목시계. 탁상시계. 벽시계. 시계를 분석해봐. 어떻게 되노? 전자시계 하면 안 돼요. 유리. 그지? 그 다음에 침. 그 다음 또 뭐 있노? 태엽 있나? 태엽 있나? 뭐 모르겠다. 건전지 뭐 어쨌거나 이런 식의. 이거는 시계를 구성요소를 나눈다는 얘기는 잡아가지고 던지는 거야, 그죠? 주 던지면은 쪼개지잖아. 조금 더 험악하게 볼까? 사람을 분석해봐. 사람을 들었어. 주 던졌어. 사람을 쪼개, 빨리. 어떻게 되노? 머리통, 팔다리통, 몸통. 이거 사람을 분류한 거다. 사람을 분석한 거다. 분석이야, 이거. 그 다음 사람을 분류하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아. 좋은 선인, 악인이라 하자. 여기에 거인이라면은 올바른 분류일까 아닐까? 선인하고 악인은 일단 기준이 뭐죠? 성격이잖아. 거인은 뭐죠, 기준이? 키잖아요. 이거는 분류도 아니다. 아니죠. 지멋대로 씨부린 거지. 이거는 그냥 분류가 아니야. 분류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기준이 뭐 돼야 된다? 동일해야 돼. 자, 그래서 아까 시계를 손목시계, 탁상시계, 벽시계하고 난 뒤에 만약에 어떤 녀석이 선생님 전자시계요 이랬어요. 전자시계라고 외치는 순간 분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손목과 탁상과 벽은 시계가 어디 있는 거야 다. 위치기라는 기준이 있지. 그러나 그죠? 손목시계 중에서도 전자시계가 있고 맞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또 가보자. 시계를 분류해보자. 해시계, 또 물시계, 전자시계, OX, O지. 이거 뭔데? 작동 방법이지. 맞지? 자, 이제 분류가 되려면은 뭐 돼야 된다? 기준이 뭐 해야 돼? 단일해야 되지. 요거 되겠어? 요 정도면 충분해. 기준이 단일하지 않으면 그냥 뭐다, 이거는? 예시야. 필기했습니까, 요거? 그냥 수업 듣는다고 또 필기도 안 하고 있었죠? 필기는 하세요. 내가 필기할 거를. 요거는 하지 말고, 요거는 하지 말고, 밑에 거는 필기 다 돼야 됩니다. 필기합니다. 예시던 것들은 필기 다 해야 됩니다. 요것도 필기 안 해도 되네요. 그지? 요거 안 해도 되고, 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동영상으로 듣는 학생들은 잠시 정지하고 필기하면 되겠죠. 그래 하시고. 오늘 수업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글을 읽어가는데, 비교 대조의 방식으로 글을 쓴다라고 한다면, 글을 쓴다라고 만약에 나와지면은, 비교 대조의 패턴으로 글을 읽어야 돼. 비교 대조니까 봐봐라. 자, A 대상이 있고 B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했을 때 그것의 특징들이 과연 공통점 무엇고 차이점 무엇인지 정리해가면은 분명히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와. 비교 대조 패턴일 때. 그 다음에 만약에 과정이나 인과 패턴일 때는, 과정 패턴일 때는 문제가 어떤 게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림 자료가 많이 나와.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패턴을 익히기 위해서 방금
전개 방식을 공부한 거고, 패턴을 안다는 얘기는 이제 그걸 딱 읽는, 아, 이거는 무슨 패턴이다라는 그 형식을 안다는 얘기죠. 글 읽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 중요한 팁을 드렸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